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YTN은 해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해 YTN 시청자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해수조 부실시공 은폐 보도에 후속 취재를 도와준 공익제보자, 그리고 지난 4월 고성 산불 최초 발화 순간을 알려온 제보자 등 두 분께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값진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다가올 새해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연말 특집 2019 시민데스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연말 특집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방송된 YTN의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은경 사무처장,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디어 언론위원 이강혁 변호사, 또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변호사님하고 사무처장님 벌써 활동하신 지가 9개월이 됐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됐는데 뭐 누구보다 이 정도 됐으면 YTN 전문가가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좋은 의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청자 평가원 세 분도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께서 2019년 YTN 좀 총평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YTN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종합 뉴스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YTN도 나이트라인만 저희가 모니터를 했는데요. 예. 올해는 개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더 뉴스나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새로운 컨셉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 실제로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은 과연 국민들에게 이 방송이 YTN의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제가 올해 내내 너무나 많이 칭찬했던 팩트 Y라는 그 코너가 있죠. 이 코너는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이템을 아주 따갑게 잘 지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자, 하나 더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지역 뉴스나 문화 뉴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변에서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YTN이 정치 분야의 뉴스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현실 정치가 너무 많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최근 며칠만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이제 정치 분야의 뉴스가 많은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 분야 외에 뉴스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이제 국민의 문화 소비 수준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뉴스 방송이 추구해야 될 목표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소식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좀 YTN 2019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고 사실 더 크게 봤을 때는 YTN의 기본적인 스탠스라든가 위상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예. YTN 보도를 보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민감한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서 자신의 판단을 뚜렷이 드러내는 거를 좀 꺼리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YTN 보도가 너무 양비론적인 게임식 보도, 즉 그러니까 경기 상황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이쪽에서 뭐라고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전달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 중립의 강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사 대담을 통해서 YTN이 좀 어떻게 표현하면 외부 패널들의 목소리 뒤로 좀 숨으려고 하시지 말고 현안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 판단이라는 언론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앵커나 뭐 어떤 해설위원 이런 분들의 어떤 논평을 강화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이런 분들의 스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송성 영향력 확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님? 문제가 많죠.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편성 개편 때 이제 외부 어떤 직접 당사자가 아닌 패널 출연을 좀 대폭 줄여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출연자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출연자들이 이제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 기계적 중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사실 저희는 그 어떤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시청률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든요. 사실 요즘은 뭐 확증 편향의 시대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청층이 이동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화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좀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계적 균형이나 뭐 관점을 가져라 이런 것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가 기사 안에서 잘 돼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요번에 제가 칭찬했던 팩트와이에서 검찰의 자가당착 고래 DNA 검사는이라는 12월 22일 날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다시 우리가 취재해보니 다 사실과 다르더라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꼬집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누군가를 편들거나 또는 정파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분명하게 팩트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늘어나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내년에는 좀 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된 시민데스크 시청자 평가원 세 분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평소 어떤 기준으로 YTN 보도를 평가하고 또 시청자 평가원이 생각하는 저널리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뉴스 주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아이템 선정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두 번째 기준으로 삼고요. 알기 쉽게 그리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뉴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는 텔레비전 뉴스다 보니까 얼마나 그 내용과 부합되는 적절한 영상들을 사용을 해서 그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뉴스를 시청함에 있어서 궁금한 게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우리 일상에 좀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얼마나 다루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뉴스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더 넓게 또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제작진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가 그 공익성에 기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도들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보 자체는 인터넷에서 워낙 많이 있고 어디에서든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데, 그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그런 취재 기술이라던가 기법이라던가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뉴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그런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뉴스를 보낼 것인가의 측면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시청률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기업으로서의 언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시청자 평가원 세 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YTN 시청자 센터장으로서 우리 시청자 평가원들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세 분 모두 이제 저희 뉴스를 열심히 모니터해 주셔서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YTN의 이제 시청자 대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희 YTN의 이제 외부 감시 구조는 시청자위원회 11분 위원님이 계시고 평가원 3분이 계시고,
그리고 매일 시간대를 나눠서 뉴스를 모니터해 주시는 시청자 모니터 요원이 5분이 계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이제 내부에 전달하고 내부는 반박하기도 하고 이제 수긍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뉴스의 품질 부문을 검수해 주시는 어떤 시청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평가원들께서 이 시대의 저널리즘, 뭐 논술 시험 문제 제목 같기도 한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저널리즘 뭔가요? 아유, 항상 이게 고민이죠. 이 시대고 저 시대고 저널리즘은 늘 똑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똑같은 말인데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해주는 게 저널리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이 충분하게 충족시켜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전달하거나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주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제대로 된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시대의 저널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그 뭐 1인 미디어를 통해서 1인 저널리즘 시대 뭐 그렇게 얘기 얼마 전까지 했어요. 계속 많이 했는데 예.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기계가 보도를 만들어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매체만의 독창성과 가치 추구를 통해서 수용자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언론사건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요. 과연 각 매체가 지닌 자기 자신만의 어떤 관점과 기법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모두가 그 무한 경쟁을 펼치는 그런 어떤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고 변호사님께서는 기본에 충실하되 개성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어떻게 보면 좀 충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올 한해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에서 유독 칭찬을 많이 받은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인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몰라요. 팩트아이밖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할 그 지경인데. 팩트와이를 담당하는 팀이 기획 이슈 팀이라는 아,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 특집 2019 시민데스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 선보인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YTN 뉴스를 더함도 뺨도 없이 진단해 왔는데요. 한 해 동안 시청자 평가원과 패널이 잘한 뉴스로 가장 많이 꼽은 팀은 어딜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3위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 안산에서 화학 안전사고 최다 발생을 첫 보도로 최근 경기도 산림훼손 보도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죠. 국내 언론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지난 7월 이달의 기자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위는 영상기획팀. 인터뷰, 샵 그런데, 스피드뉴스 등 이슈의 신선한 방송 기법을 접목해 정보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며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퀴즈 형식의 스피드뉴스는 시청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29번의 방송 중 무려 16번이나 언급된 기획 이슈팀입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열심히 했다라기보다 훌륭한 팀원들, 훌륭한 선배님들, 훌륭한 동기, 그다음에 저희 또 인턴도 있거든요. 같이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잘한 뉴스를 뽑아주실 때 항상 봐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이렇게 항상 보는데요. 항상 저희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그 패널 분들께서도 되게 저희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평상시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신선한 보도 기대할게요. 탑 오브 탑은 예상대로 기획 이슈팀이 차지를 했는데 고한석, 이정미, 홍성욱, 한동호 기자 이렇게 4명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인데 이 2명의 기자 소감을 일단 들어봤고요. 저희가 좀 카운팅을 해보니까 29차례 방송 중에서 16차례나 잘한 뉴스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꼴은 잘한 뉴스로 선정이 됐던 건데, 자, 변호사님 아까 무색무취하다고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팩트와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이슈팀은 좀 열혈하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단순 속보 경쟁을 넘어서서 어떤 자신만의 관점,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어떤 기획 취재라든가 대안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이제 YTN이 무엇보다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바로 이런 거를 뭔가 좀 보완하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선봉 부대가 바로 이 기획 이슈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팀 구성의 인력을 또 늘려줘서 이런 이 기획 이슈팀을 정말 전사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좀 팍팍 좀 밀어주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처장님께서는 앞서서 뭐 이미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최근에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막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핵심은 뭐냐면 출입처에 가는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출입처가 없는 지금 이런 기획 이슈팀이나 네, 데이터 저널리즘 팀처럼 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완 작용으로 이쪽이 좀 보강되어야 된다,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YTN이 출입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은 없지만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뭐 내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한 뉴스 탑3로 꼽힌 뉴스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YTN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SNS용 콘텐츠로 재가공되면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쉽게 소비되고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 콘텐츠의 주 시청층인 청년들은 YTN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희가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코너였죠. 시민 리포터로 활약했던 대학생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스도 이젠 유튜브로 본다. YTN도 돌발 영상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YTN의 SNS용 콘텐츠,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SNS용 뉴스를 자주 보는데 사실 요즘 방송국에서 되게 채널을 많이 열잖아요. SNS 콘텐츠도 많이 생산하고 시청자로서 뉴스 채널이나 콘텐츠에 기대하는 건 어떤 오락적인 재미가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이해나 뭐 정확한 정보 이런 건데 그냥 YTN이 가장 시청자가 기대하는 뉴스 콘텐츠 그런 SNS용 그런 제작물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견이 반대였는데요. YTN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대체적으로 유익하지만 막 눌러보고 싶게 아주 재미가 있거나 예능 같은 느낌의 컨텐츠는 별로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는 좋은데 약간 임팩트는 부족하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치적인 뉴스도 좋지만 뭔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루면 그리고 좀 썸네일 같은 것도 좀 눌러보고 싶게 자극적으로 만들면 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플 뉴스 보면 엄청 다양하게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YTN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끌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임팩트 있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은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많이 소비하세요? 바쁘다 보니까 딱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소비하는 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등교할 때 많이 애들이 SNS,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로 뉴스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장점이긴 한데 전 또 반대로 단점이기도 한 게 너무 가짜 뉴스가 많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인데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100만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나 그런 짤막한 영상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사람들의 구독이나 조회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좀 믿고 신뢰가는 방송사에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오히려 더 조회수가 그리고 신뢰도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용은 그대로 담되 뭔가 형식을 조금 더 밝고 재밌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YTN에 출연하시면서 YTN 프로그램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그럼 혹시 뭐 이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재미는 있는데 딱 한 방이 없다, SNS 콘텐츠. 약간 콘텐츠 간의 차별성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 간의 차별성이 부족해서 왜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든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막 뉴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막만 있을 뿐 일반 기사와 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한 방을 위한 과정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여러 개를 하고 뭔가 하나가 인기가 있어지면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YTN이 조금 조율을 좀 잘 해줘서 SNS도 조금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주는 그런 채널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청년들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글쎄 뭐 이 자리엔 지금 청년들은 안 계십니다만 우리 두 분께서는 평소에 SNS에서 유통되는 우리 YTN 콘텐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을 할 때 그 사안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YTN 뉴스를 보여주거나 또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즐겨 보고 있고요. SNS 콘텐츠 중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일단 돌발 영상이 제대로 부활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돌발 영상이 좀 빠르게 그 이제 재미있는 그 뒷이야기들, 아픈 그 정치인들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옛날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잘 전해주셔서 좋고요. 변호사님께서는 평소에 SNS 많이 보시나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그 뭐 소위 아재들 대부분 아재들 유튜브나 좀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YTN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내 언론사정 유튜브 채널 그 구독자 수 최대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콘텐츠를 그 즐기기 편하도록 그 좀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YTN 시민데스크 같은 경우도 모바일 환경에서 그 소비하기 좋도록 그 뭐 잘한 뉴스, 못한 뉴스는 코너별로 이렇게 쪼개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중파나 종편 이런 데서 이제 본방사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는 대표적인 본방사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참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모바일 또는 이제 다양한 길이, 주로 짧은 콘텐츠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돌발 영상을 유튜브 서브 채널로 얼마 전에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좋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항상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갖고 계시고 반응을 해주신다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 시청자와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서브 채널이나 그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아직까지는 좀 2020년이 입에 딱 붙지는 않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2020년 새해에는 재미있는 시민데스크, 또 좀 더 진실에 다가서는 YTN 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특집 2019 시민데스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더 큰 코리아에서는 올빼미의 아버지가 된 독일인 비행기 정비사부터 사진작가로 변신한 한국의 물리학 교수까지 은퇴 후 새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속 액티브 시니어들을 소개합니다. 정은정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올해 초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일명 할담비로 유명세를 떨친 지병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지병수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은 77부터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더큰코리아는 세계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올빼미의 아버지가 된 비행기 정비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힐가르트 씨는 올빼미의 부화를 돕기 위해 원통 새집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힐가르트 씨의 삶도 달라졌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발전을 추구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의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접하고 물리학 교수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신복균 씨는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로 항상 정진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진기술이사 권신호 씨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전 토니 캠폴로의 명언과 함께 배경음악이 나오고 화면이 어두워져 프로그램이 끝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부분에 소개된 사례들과 자연스러운 연결로 구성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큰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노년의 삶을 자신만을 위해 살기는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 은퇴 후에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사회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이보다 삶에 대한 태도가 젊음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올 한 해 시민데스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2020년 더 희망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